자, 지금 북한이 무기 고도화를 과시하는 가운데 정기 통화에 이틀째 지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또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장인상으로 10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병묵 시사평론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관욱 정치연구소 민의소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개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시험 결과 핵무인 수중 공격정의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치명적인 타격 능력을 완벽하게 확증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동서해 이 군통신선 등이 남북을 연결하는 전기 통화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이제 수중 핵 폭파 시험 이걸 또 성능이 늘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병무 의원님,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이걸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군통신선이 갑자기 그 무슨 중간에 일이 생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각종 동물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훼손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나 지금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어떤 긴장을 좀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차단이라고 보는 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으로서 여러 가지의 그 이른바 그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핵실험을 비롯해서 지금 뭐 얘기하는 뭐 핵 어뢰를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이 도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늘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래서 지금 뭐 언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우리의 대응 능력을 늘 점검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시점이 중요한데요. 4월에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이 잡혀 있고 김일성 생일인 이 태양절 등 북한 기념일들이 계속 잇따라 올 것 같거든요. 근데 도발 가능성이 그럼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좀 우려도 커요. 저는 이미 이제 도발을 계속 상시적으로 하고 있죠. 탄도미사일 계속 쏘죠. SLBM 쏘죠. 지금 뭐 어뢰도 이제 새로 만들어 쏘고 있는데 그래서 도발은 상시화된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남은 게 핵실험이에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실질적으로 언제 할 것이냐라고 보는 것인데 저는 4월 달에 굳이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해일2를 발사한 것도 사실은 4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한미일 이렇게 3국이 이 제주도 남쪽에 있는 공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했어요. 그때 니미츠호라 그래가지고 이제 항모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의 어떤 해군 훈련이 합동 훈련이 있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성능이 이제 71시간으로 이제 늘었고 그리고 1000km까지 간다는 거는 사실은 북한에서 쏴가지고 제주도 남쪽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항모가 한반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가 이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고 하지만 뭐 핵 월해다 여기 아직 장착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저는 어뢰를 좀 성능이 개선된 거를 좀 선보였다 뭐 이 정도까지인데 거기에 궁극적으로 핵을 이제 장착을 하려고 하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 세워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잘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유치돼서 부산이 전 세계에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저 광안대교를 지금 불꽃놀이를 멋있게 할 건데 꼭 보십시오. Busan has everything that
it takes to host a World Expo. 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부와 시민 모두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이 4개국이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네, 11월 투표가 있고 또 부산 엑스포가 지금 좀 지니는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로 말하면 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 이렇게 이제 유치하려고 할 때는 온 국민이 사실 우리 다 기억에 열심히 막 국민들 한 분 한 분도 막 열정적으로 했잖아요. 기원하고 막 기도까지 해주시고. 그런데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실 세계 박람회인데요. 그 여수 엑스포하고는 좀 다른 게 부산 엑스포가 말하자면 진짜 엑스포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 올림픽을 유치하고 월드컵을 유치하고 이 엑스포를 유치한 나라가 전 세계 중에 6개국밖에 없대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가 이제 7번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한 사실 의미를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이 엑스포의 그 의미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에서는 국격이 높아지는 거죠. 일단. 그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라는 게 스포츠계 인사로 집중이 된다면 이거는 더 훨씬 뛰어넘는 거죠. 이 외교가. 그래서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경제적인 거는 전문가들이 뽑아낸 걸 보니까요. 한 61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경제적 효과가. 그다음에 그럼 고용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50만 명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그다음에 각 지사들, 그다음에 부산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산이 전 세계적으로 홍콩이나 두바이 같은 그 이름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인근에 있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권을 하나 남부벨트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그겁니다. 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가 대한민국 전체 일이라면서 이 시도지사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는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입니다. 부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입니다. 17개 시도지사님들께서도 다 함께 열심히 뛰어봅시다. 네, 박성민 비서관이 보시기에도 뭐 이건 여야를 떠나서 더 협력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런 거라고 봐야죠. 네, 이거는 뭐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 전혀 아니고 사실은 국익과 관계되는 일이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균형 발전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국가의 위상도 높아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마 여야 협력을 강조하시고 시도지사의 협력을 강조하신 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시 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입장이고 실제로 최근에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더니 그 국회 본청 건물에 아주 크게 유치 기원 포스터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열망이 뜨겁고 성공적인 유치가 기원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산을 찾은 이 윤 대통령 그제 이제 6일 저녁에 부산 횟집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었습니다. 시도지사, 장관, 의원들 여기에 뭐 장제원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참석을 하면서 관계자들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SNS 통해서 올라온 이제 사진 때문에 지금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아니 저 회식을 마치고 나오는 장면이 이제 이게 비공개 만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장면 저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떠나니까 사실은 뭐 시도지사나 장관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서서 이제 악수하고 대통령이 먼저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뭐 일부 그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야권에서 무슨 뭐 특정 어떤 뭐 조직폭력배들 뭐 이런 사진하고 비슷하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뭐 대통령이 그 주재한 만찬에서 대통령이 먼저 떠나는데 그러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손 흔들고 마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약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똑같은 장면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걸 가지고 시비를 그냥 거는 거는 그야말로 트집잡기에 불과하고 저 자리는 부산시가 예약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예약해서
같이 그냥 뭐 평범한 횟집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그 횟집의 이름까지도 문제 삼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대단히 유치한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유치한 정치 공세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한 의원은요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협치의 상징적 자리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은 인사를 위한 도열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자리, 식사 자리만 갖고 비판하는 거는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야 협치가 가뜩이나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시도지사들까지 만나서 이렇게 자리를 갖는 것 자체의 의미는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좀 이런 사진들이 왜 비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 사실 이 비판, 여러 가지 비판은 단순히 모여서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비판이 아니라요. 네네.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겁니다. 뭐 제주 4.3 추념식은 가지 않고 시구는 하러 가지 않았냐, 또는 야당 당대표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으면서 예. 이제 와서 협치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가해지는 비판은 단순히 이번 식사 자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네. 그동안의 불만이 사실은 누적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좀 미운 털이 박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의 여론도 온라인상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과거에 이제 불만이 있었는데 이게 단초를 제공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 이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공격을 위한 공격을 많이 했고 저는 제가 청담동 술자리 그걸 계속 예를 드는 이유가요. 사실 정말 택도 없는 일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그 최고위원회의 지도부 전체가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을 했어요. 그럼 그 정도 되면은 사실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가짜인 게 다 드러났는데도. 예. 근데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쌓인 거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다음에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쌓인 게 가짜 뉴스로 쌓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지금 나와서 사과하고 좀 해줘야지 뭔가 여야 협치가 되는 거지. 네네. 좀 아쉽습니다. 예.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횟집 회동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끝나고 다 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산불이 있고 많이 곳곳에서 사실은 민생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공식 만찬을 이미 했어요. 네. 거기에 17개 시도지사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횟집에 다 모여가지고 저런 사진이 찍히고 국민들은 저 사진을 보면서 진짜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 그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고 있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면에서 그걸 굳이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예.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대통령이 오는 자리면은 네네. 대통령한테 허락 없이는 못 받아요. 못 예. 가요. 이런 열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니까 결국에는 또 뭘로 이어지냐면 소위 식대는 누가 된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거 또 정보 공개 청구까지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이 예. 이런 논란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엑스포 지원 잘 해놓고서는 이 횟집으로 예. 이 횟집 일로 모든 것이 그냥 횟집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이 장면이 긍정적인 효과냐라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니 저 자리는 기본적으로 저 엑스포 유치를 위한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뭐 부산 내 여당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의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고요. 네네. 실제 저 자리에서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다 그 시도지사들 거기에는 민주당 소속 그 시도지사도 있어요. 네. 같이 모여서 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뭐 파이팅 이런 거 다짐하는 자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저게 비공식이라 그러는 건 일반 국민들한테 비공식 만찬이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진도 일반인들이 찍은 거잖아요. 네네. 찍어서 지금 공개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 가지고서 왜 그러면 회의만 하고 끝내지 굳이 뭐 또 저 노력을 다짐하는 만찬까지 가졌느냐. 그거는 왜 저녁을 먹었느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런 근데 점에서 보통 본다면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참
이게 지금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인가. 그리고 자꾸 논란 하는데 이걸 논란을 삼은 사람들은 민주당 진영 사람들 외에는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니, 짧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항상 시각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뭐 지금 정부 쪽에서는 다 필요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그렇게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막 마약에 연루가 되고 막 이렇게 투척이 되는 이런 장면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엑스포 유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지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산불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충북지사라든가 강원지사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산불이 났는데 술 먹고 골프 치고 이분들이 거기 가서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보기에 좋겠느냐는 거죠. 정비용 전 최고위 들어야겠습니다. 아니 그 공식적인 자리가 끝나고 밥 한 끼를 먹는 자리인데요. 사실은 그 도지사들이 대통령과 그 가벼운 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걸 되게 원했을 거예요. 왜냐 그 가볍다는 건 그 가벼움 속에서 본인들의 그 애로가 돼 있거든요. 그 각 도지사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각 도의 현황을 그 의제 말고 사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가벼운 자리라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있는 게 그 밥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밥자리를 그 도지사들이 더 원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 호남 쪽에서도 오셨고 제주에도 오셨잖아요. 평소에 대통령과의 접촉이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되게 장려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왜 밥자리를 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알겠습니다. 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여쭤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체류 중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서 오늘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요, 국내에 머물면서 이른바 이낙연계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질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셨던 이낙연 전 대표께서 들어오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라면 6월에 귀국 예정이신데요. 지금 이번에 귀국은 잠깐 일시적인 귀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낙연계 의원님들과 뭐 식사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공식적인 어떤 만찬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뭐 마중도 나오신다고 저는 알고 있고 뭐 장례를 치르는데도 아마 조문을 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례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여러 이제 한국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이 붙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자리라기보다는 그냥 좀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갖는 그냥 식사 자리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부차적인 해석을 붙이지 않는 것이 더 깔끔한 자리일 것 같다 싶습니다. 해동을 하더라도 정치적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과 함께 복귀는 6월로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 민주당의 새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좀 얘기도 나왔거든요. 물론 일시적인 방문이라고는 하셨지만 또 다른 시각도 많아요. 저는 지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있는데 1년 연수가 6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체류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귀국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장면에서 만약에 뭐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거나 뭐 사퇴를 하거나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뭐 이 정치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명분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존재하던 미국에 그대로 있건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그 혈로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출로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번에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많은 얘기들을 할 텐데 지금 뭐 뾰족한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하나 나온다거나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검찰이 그렇게 유리하지만도 않거든요.
긍정적인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러면 더더욱 어떤 뭐 이 이낙연 대표의 어떤 공간이 커질 기회는 많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민 일단 뭐 인적 쇄신도 뭐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비명계의 목소리는 좀 낮아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와서 벌어지는 정치적 상황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와서 이른바 이낙연계 의원들과 만약에 뭐 만찬을 갖는다든가 그럴 경우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역시 그 주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내년 총선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아마 기자들한테는 철저하게 비공개를 하겠죠.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말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과연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를 이낙연 전 대표한테 많이 할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추정컨대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듣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지금 뭐 열흘 정도 있는다는 얘기도 있고 곧바로 출국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가면 6월쯤에 이제 그 체류 기간이 끝나니까 아마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바로 들어오지 않고 저 뭐 독일이나 이런 몇 군데를 또 들러서 그 강연이 뭐 있다고 해요. 그렇게 돼서 이제 뭐 대개 한 7월쯤이나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들어와도 당분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해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버티는 한,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버티는 한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일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과연 6월, 7월 되면 그때까지 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이제 추가적인 뭐 2차 체포 동의안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또 변수가 하나씩 생길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아마 6월 말 7월 초쯤에 이제 그 영국 귀국을 해서 그리고 좀 뭐 이렇게 자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거치 문제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 움직이는데 제가 보건대 당분간은 이낙연 전 대표가 뭐 활동할 공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있어요. 지난달 이재명 대표는 누군가 이 부모님의 묘소를 파헤치고 세 글자가 적힌 돌까지 묻었다면서 흙주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 돌멩이를 묻었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길을 보충하는 의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끝났는데 이거 그냥 뭐 무슨 일일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흙주술, 생명기 뭐 이런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아직도 이런 주술 같은 얘기들을 갖고서 뭔가 복을 기원하고 기운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적절한 건지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부모와 관련된 묘소가 있다면 그것이 본인에게 지금 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리 선의로 해가지고 뭐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봐요.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부모의 어떤 묘소에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뭐 이 상황 속에서 선처를 요구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좀 엄벌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논란이 좀 커진 이유가 있는 게 정청래 의원은 당시 세 글자 가운데 한 글자를 죽일 살자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이 글자를 결국 기운기로 감정을 했는데 먼저 정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두려우면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산소에까지 찾아가서 구멍을 파고 흉물스러운 물건을 집어넣고 살, 명, 생이라는 글자,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자손 대대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러한 폐륜적 범죄는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고 그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합니다. 자, 저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청래 의원이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주술을 걸려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프닝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상황이 됐을 때 처음에 이 이재명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은 이거를 마치 그 반대 진영,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돌에 써 있는 한자가요. 생자, 그다음에 명자, 기자거든요. 근데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맨 끝에 있는 그 기자를요. 살자로 먼저 말해요. 그러니까요. 살, 뭐 생명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정치인이 이걸 의도적으로
그 반대 진영을 향한 공격으로 이걸 써먹은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이 되게 나쁘다고 봐요. 만약에 부모 묘에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사실 그거를 비공식적으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종친들한테 그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했어야지 이게 전혀 저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설전, 국회 대정부 질문이 끝난 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과 한 장관의 그동안의 설전, 또 어제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그런 점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하고 조선 제일 혀다. 조선 제일 합니다.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끊은 다음에 끝나고 나면 라디오 달려가셔서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이라는 한동훈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라디오 뒤풀이 이렇게 표현했던데 법사위에서 앞풀이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공적 인물이니까 저는 풍자의 대상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분들이 저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자,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라디오로 달려가 되풀이한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앞풀이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글쎄요, 누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최병무 의원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득과 실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저런 설전이. 저거 그렇게 판단하기가 간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말싸움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말싸움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꼬집어서 얘기를 할 때 자, 제가 이 정치인들한테는요 늘 팬덤이 있으면 이 안티 팬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팬덤이 굳으면 안티 팬덤도 굉장히 굳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김의겸 의원 좋아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한동훈 장관 좋아하는 국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의원 전체로부터 지금 그 혼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팬덤이 더 두꺼울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안티 세력도 그러면 없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대단히 많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앞풀이 뒤풀이 얘기 자꾸 하는데 김의겸 의원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추종할 생각은 저는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 법사위에서 또는 각종 그 어떤 면담 과정에서 보면 김의겸 의원의 득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이 라디오나 방송에 가서 김의겸 의원이 일방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험담하고 비판하고 하는 부분은 그건 한 장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외에는 그 둘이 직접 맞닥뜨려서 이렇게 언쟁을 벌이는 부분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저는 실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장관은 자신의 반문 화법을 풍자해서 나온 이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라는 웹툰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좋은 것 같다면서 민주당 분들이 저한테 관심이 많은 게 신기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한동훈 장관께서 결국에는 실점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풍자의 대상이 되고 뭔가 공인으로서 어떤 만화로 만들어지고 팬덤이 형성되고 또는 안티 팬덤이 형성되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유명세를 키워가는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생각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총선에 출마하거나 정치인으로서 이제 국민들께 판단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면 과연 한동훈 장관의 저런 화법이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 만화라고 보여지는 저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저기서 나오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말을 어렵게 하고 또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영상만 찾아보더라도 아마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섰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유명세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본인도 하셔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해서 글쎄요 태도를 자꾸 보게 되니까 지적하는 상황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차후에 차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정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질문을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한테. 집중적으로. 예, 그러니까 진지하게 정책에 관해서 질문한다기보다는 그 개인에 대해서 약간 조롱 섞인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보호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대응을 계속 해왔어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번번이 당하죠. 네네. 예, 굉장히 말을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임자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아왔어요. 예.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건데 국민들은 좀 지칠 것 같아요. 양쪽이 계속 말싸움만 하고 그다음에 너무 가볍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원래 어떻게 보면 괴물과 싸우다 보면 또 본인도 괴물이 되는 이런 그런 형국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과도하지만 제가 이제 표현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를 한동훈 장관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온 것 같아요. 예. 아무리 그쪽에서 그렇게 나와도 더 진지하게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총선에 과연 차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은요 내일 일도 몰라요. 지금 정치판이.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내년 총선에 뭐 공천 문제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보고요.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재명 대표하고의 한판 승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겨야지 한동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장관의 좀 태도 이런 거를 또 같이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변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당 측의 질문 이런 좀 과도한 좀 행동들이 이걸 부추기지 않았나라는 지적도 해주셨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보호 차원에서 그런 어떤 행태가 있었다라고 인정도 해줄 수 있는데 이 웹툰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지적하는데 나는 좋다. 이걸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국무위원이라는 어떤 자격보다는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국무위원들은 이렇게 시민들이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뭐 대통령한테 좀 질책을 받을까 봐 굉장히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치려고 하고 신중하게 하려고 발언도 하고 하는데 이분은 장관이기 전에 뭐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논란도 아주 그냥 반기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뭐 이래가지고 악플도 다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경까지 올라간 거라 그러면 정치할 생각이 뚜렷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하셔야죠. 손을 번쩍 드셨는데. 그 웹툰의 내용을 보면요. 공정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안티 한동훈 쪽에서 만든 게 아닌가 할 정도예요. 예를 들면 카드를 앞에다 꽂아주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카드 그 한다고 했어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카드를 앞쪽에 꽂아주시겠습니까는 되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정상적인 질문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무래도 요새 태도면에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다 잘못됐고 다 문제가 있고 다 사실을 왜곡한 질문을 본인에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논란이 있었던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 과거에 대검에서 부대변인을 맡지 않았냐라고 이제 김의겸 의원 질문을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그런 직책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실제로 그런 직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질문하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전제로 깔고 국무위원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한동훈 장관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과 비교적 우리가 이제 자꾸 비정상적인 얘기를 정상적인 그 문답을 주고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또는 정의당 의원들이 있어요. 우리 잘 아시죠? 전해철 의원 뭐 정말 훌륭한 정책 토론을 하더군요. 지난번에 보면 또 기동민 의원도 있어요.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정상적인 질문이 오면 난 정상적으로 답변한다고 얘기했듯이 제가 보건대는 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자꾸 뭐 비틀고 무슨 그 이상한 방향의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한 장관도 아마
아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아닌데도 한 장관이 그렇게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한 장관이 일방적으로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나친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장관의 저런 걸 불러온 측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설전에 이어서 또 다른 얘기인데 한동훈 장관은 이 마약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연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한 방송에서 마약이 5배 정도밖에 안 늘어서 전쟁 성포 수준은 아니라고 했던 발언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냐.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또 법무장관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겁니다. 애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약이 한 5배 정도밖에 안 늘었으니까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그런 나라 될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과하다는 소리 나올 정도로 악소리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 일단 그 황운하 의원의 저 녹취는 이제 그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검찰이 이제 마약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멘트 같거든요. 저 멘트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마약 수사에 관한 거 요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1999년도에 임관을 했어요. 네네. 검사 한 8, 9년을 했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것 중 검찰의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였습니다. 네. 그 국제적으로도 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진짜 문재인 정권 지금 민주당 이 부분은 책임져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2021년도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약 수사라는 거는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 유통의 시스템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프로그래밍화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한 번 붕괴되면 다시 회복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안타까움을 일선에서 일하는 검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검수완박법 할 때 그거를 갖다 법무부 시행령을 고쳐가면서까지 마약 수사의 일정 부분은 검찰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그나마 다행이지만 진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서 완벽하게 마약은 검찰의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황운하 의원의 어떤 저 발언은 진짜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5배 아니라 1배가 늘어도 엄청나게 잘못된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마약이 흥한 국가가 잘 되는 국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게 이제 봉쇄가 돼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한 장관이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남의 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한 지 벌써 1년이 됐거든요. 법무부 장관 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러면 몇 배가 늘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상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한 어떤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경찰력이 부실했다 그러면 경찰을 보완을 하든가 검찰력을 보완하든가 시행령도 고쳤잖아요. 그런데 벌써 학생들에게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한 장관의 책임인 거지 이걸 5년 전으로 몇 년 전으로 넘겨서 지금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잡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도 마약과 전쟁 계속했어요. 계속 실패해요. 이건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아주 중요한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형량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약을 한번 할 때 엄청난 어떤 고통을 주는 처벌이 가야만 사실 이게 근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가 이 부분에 나서서 좀 형량을 아주 급격하게 올려서 다시는 진짜 이건 폐가망신 정도가 아니구나라는 이 경험을 줘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장관이 그래서 다시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지금 저희 논점을 잘못 잡으셨어요. 형량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법으로 검수완박 법으로
그 마약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빼앗았다니까요. 법으로 국회가 민주당이 그래놓고 지금 와서 너 시행령 고쳐서 하니까 너네가 왜 하지 왜 잘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으로 그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검찰에 그 마약 수사권을 주세요. 검수완박법의 일부를 고쳐서 지금 민주당 충분히 법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계속 형량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량은 충분히 높습니다. 지금. 법이나 시행령이나 지금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똑같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지금 그러면 경찰이 맡으면 이렇게 되고 검찰이 맡으면 마약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력을 완전히 무능한 경찰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검찰이 아무래도 마약 수사에서는 노하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넘겨주겠다 그런 뜻 아니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마약범죄 수사는요. 일반적인 마약범죄 수사는 검찰이 못합니다. 검수완박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시행령에서 규정한 거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내에 들어가는 마약범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형 마약범죄나 이런 큰 그 마약 사건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정말 지금까지의 이 어떤 마약 청정국 그 지위를 우리가 유지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게 다 무너졌거든요. 그 무너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검찰이 마약 수사를 소홀히 한 측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마약 수사에 관한 노하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검찰한테 전적으로 이걸 맡기면 아마 우리나라가 수년 내에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데 마약 수사권을 줘라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실장의 3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받은 뇌물로 아파트 중도금을 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요즘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미경 전 최고님.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정진상이 기본적으로 대장동 팀 있잖아요.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은 그 돈이요. 뇌물성 돈이요. 그 돈을 과연 어디다 보관했을까? 이것도 이제 어디다 사용했을까? 그거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진상이. 그런데 지금 검찰이 그 찾은 여러 가지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인 계좌에 그 확인이 되지 않는 출처가 확인이 되지 않는 돈들이 그 어느 시점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뭉뚱거리로. 그러면 그 돈이 과연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정진상 쪽에서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뭐 밝히고 있죠. 여러 가지 뭐 그 무슨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뭐 그 돈이 있었다. 뭐 월급 그거를 갖다가 저축을 해서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를 확실하게 그거를 갖다가 그 확인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거죠. 이 돈이 그 돈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니 우리가 월급을 저축한다 그래갖고 그 엄청난 돈 수억의 돈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계좌에 넣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현상이죠.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금융 기록이 모두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검찰은 배우자 계좌에 출처가 없는 현금 수억여 원에 대한 또 장기간 입금 내역이 있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아니 금융 기록은 있죠. 있는데 그 금융 기록에 출처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진상 전 실장 측은 뭐 추구이금, 부의금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게 무려 그 기간이 한 8, 9년씩이나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8, 9년 동안 뭐 누구 뭐 부친이나 모친의 뭐 7순년, 뭐 8순년 뭐 이런 데에서 7순년, 8순년에 그렇게 뭐 경조금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보통.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뭐 부인의 계좌에 넣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노무현 의원도 집안에 있는 뭐 3억 원에 가까운 현금 발견되니까 그게 뭐 옛날에 아버지 뭐 경조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검찰은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도 무슨 확신이 있다기보다는 그 출처를 좀 소명해달라는 건데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소명하는 추구이금, 부의금 정도 가지고서는 납득이 어렵다. 이게 지금 검찰 측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해서 정진상 그 변호인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출처가 된 거냐 그랬더니 이게 투기 과열 지역이라 이게
그 융자가 안 된대요. 맨 마지막 거는. 예. 그러니까 1차에서 5차까지 이제 납입을 해야 되는데 4차까지는 은행에서 빌려서 대출이 돼가지고 납입을 했고 그건 이제 다 소명이 됐고 마지막 거는 투기 과열 지역에서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모은 건데 네네. 그게 뭐 20여 개의 통장 그리고 뭐 부모님 상등 해가지고 모았던 것들을 다 함께 합쳐가지고 그걸 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관련 자료는 이미 법원에 다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의 주장인 것이고 사실상 이 변호인도 또 자기 나름의 어떤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 또 어떻게 소명을 했는지 저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1월 법원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 보석을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으로 무엇인지 고민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나 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좀 걸어놔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임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재판부의 정확한 뜻을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입장이 대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검찰 측에서는 계속해서 뭐 추가적인 혐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확실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차원에서 보석 허가를 해달라라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재판의 흐름에 따라서 좀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진상 실장 측의 변호인이 사실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를 이제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결정적으로 좀 탄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차를 타고 와서 뇌물을 건네줬다라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뭐 운행 일지를 통해서 이제 검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에 쉽게 말하면 출입 기록이 그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판에서 크게 쟁점이 돼서 붙었던 부분은 이때 병가를 썼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진상 실장 측에서 병가를 쓴 사람이 차를 타고 와서 그리고 운행 일지는 무슨 20km가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성남 도계공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근무하던 곳과 성남시청의 거리는 많아야 3-4km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맞는 거냐 이거 자체가 허위고 병가를 쓴 기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변호인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변호인 측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을 끌어내기 위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재판을 질질 끌어야 돼요. 지금 정진상 측은. 그러니까 무조건 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다 부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고 막 탄핵한다는 명분으로 막 이것저것 갖다 끌어들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심에서 구속기간이 한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재판이 너무 질질 끌어주면 어떤 식으로든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보석 허가 신청을 그때가 정진상 측이 그걸 전략적으로 내미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에서도 전략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술집에서 접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영장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쓰지 않으면 이게 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재판을 오래 끌려는 좀 방식이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근데 검찰이 준비가 안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도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2월 4일에 병가를 쓴 기록이 있고 이 운행일지와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인데 이 차이에 대해서 확인을 했냐라고 질문하자 검찰 측에서의 답변이 뭐였냐면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였다는 겁니다. 준비가 돼 있었다면 다른 답변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주 뜨거운 토론이었고요.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